안녕하세요. 공원에서 가볍게 걸을 때마다 이 채널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힐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지각색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이 많던데 저도 순탄치 않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희로애락이라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 지금의 평범한 삶을 매우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수리 타자로 컴퓨터에 앉아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큰 사건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사건인데 들어보시면 손에 땀을 쥐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시리라 예상되네요. 그럼 늙은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걱정하며 살던 어린 시절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또한 가난한 시골집에 태어나 방 한 칸에서 7남매가 함께 지냈어요. 20해 동안 그 좁은 집에서 지내다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고 옆마을의 가난한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부추김에 만나긴 했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에 배려심 깊은 성격에 반해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어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집살이야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할 짓이 되지 못했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던지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저는 매일 시어머니의 욕바지가 되어 인격을 상실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어서 지옥 같은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저와 그이는 허드렛 일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자식은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낳으면 되니 시댁에 있을 때처럼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고생을 할 만큼 해서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 3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몹시 미워했답니다. 먹는 것만 봐도 정 떨어진다고 하질 않나, 임신은 저 혼자만 하는 것 마냥 유난히 심하다고 하질 않나. 제 얼굴만 보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남편은 제가 만삭에 가까워졌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저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전에 그이는 이혼 서류와 위자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홀로 고군분투하게 되어버렸는데 다행히 친정 엄마가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찾아오셨답니다. 조금의 재산이 있긴 했지만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빵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추가 보너스가 나와서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친정 엄마가 아들을 돌봐줄 수 있어 그렇게 일할 수 있었고 저는 계획대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 엄마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사교육에도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다 큰 아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경기도에 있는 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말이죠. 그때는 어찌나 행복하던지 지난 제 고생이 무색해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 아들은 저희 모자가 그토록 바라던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기계처럼 쉬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하고 수월해서 질리지 않는 한 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었답니다. 아들이 월급 한의사로 일해서 버는 돈이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태줘서 하루빨리 개인 한의원을 개원할 목표를 가졌죠. 그 결과 제 나이 환갑이자 아들 나이가 30일 때 작은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많이들 찾아와 치료도 받고 한약도 많이 사주는 덕분에 저희 모자는 돈 걱정 따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의 걱정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아들이 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영훈아, 너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 그만 결혼해야지.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없니? 엄마, 맨날 진료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용실 아줌마들한테 추선 좀 해달라고 할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결혼은 꼭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아들의 나이가 30 중반이 되자 저희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처자였죠.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발라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답니다. 윤경 씨라고? 이름도 얼굴처럼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대해주세요. 말은 편하게 놓을게.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을 막대할 수 있나? 난 젊어서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윤경 씨랑 내 아들이 결혼하면 절대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을 거야. 어머님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분으로 안 보여요. 이 고운 미모에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영훈이 너 쑥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곱고 참한 처자를 어떻게 꼬신 거니? 우리 아들 재주도 좋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결혼은 꼭 할 거라고요. 제가 윤경이 같은 여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소개팅을 한 줄 아세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이 애미는 여한이 없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주도 보고 효도도 받으셔야죠. 손주? 나야 손주를 보면 좋겠지만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애를 안 낳고 산다 해도 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젊어서 임신을 못한다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 요즘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난리던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아이가 생겨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니까. 우와, 어머님은 진짜 신세대 시어머니세요. 제가 남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복도 터졌다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그중 상견례와 결혼식 날짜 이야기도 나누었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예비 사돈과 상견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며느리의 고운 성격이 사돈에게서 그대로 보였죠. 사돈은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자신의 딸이 부족하다며 잘 부탁한다는 겸손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 제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도 가사일과 아들의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세아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 같은 건 내가 해다 줄게. 그리고 청소도 내가 와서 자주 해줄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내로서 역할을 다해야죠. 그리고 오빠 내조하는 게 재밌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살림이 제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을 쉬는 건 어떠냐? 네 남편이 한의사라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수업하려면 체력이 남아나겠니? 아직 젊잖아요. 요즘 30대 중반은 옛날로 치면 이팔 청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게다가 며느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꼭 저희 집으로 와서 살림도 배우고 저와 시간을 자주 보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아들 녀석이 장가 하나는 기똥차게 잘 갔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답니다. 또 시장을 볼 때면 저와 며느라이는 모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단골 가게 주인들이 며느리가 얼굴도 고운데 저에게 아주 살갑게 굴어서 좋겠다며 부러운 말을 아끼지 않았네요. 강씨 아줌마 그 며느리 봤다더니 이 섹시인가 보네요. 네, 내 며느리예요. 예쁘죠? 어머, 너무 곱다. 우리 아들도 이런 섹시감을 만나면 좋으련만. 섹시, 그 주변에 친구 있으면 우리 아들 소개 좀 시켜줘요. 우리 아들 요 시장 밑에서 흑염소집을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아. 네,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머니.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제 며느리를 보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며느리 손을 한 번씩 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어깨에는 힘이 절로 들어갔고 자랑할 곳이 있으면 어디든 며느리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웬만한 음식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저보다 요리를 잘해서 맛도 좋았죠. 세아가 내가 생채 무침을 알려줬던가? 이거 굉장히 맛있어. 아, 그 저번에 어머님이 김장하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양념장 남은 거에다가 제가 이것저것 넣어 봤어요. 입에 맞으세요? 입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다. 새애기 네가 이렇게 다 잘해버리면 앞으로 내가 뭘 가르쳐야 하니? 이젠 시애미가 배워야 할 판이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기본기가 있어서 다 가능한 거예요. 전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한테 살림과 요리를 배울 테니까 계속 제자로 삼아주세요. 정말이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며느리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는지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나 빠지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그늘이 져 있는 게 어떤 큰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세아가 몸이 지난주보다 더 마른 것 같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니? 어머님, 병원에 가봤는데 별거 아니래요. 피 검사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긴 하지. 세아가 너 그렇게 힘들면 일을 관두는 게 어떠니? 일은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하려고요. 그리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곧 좋아질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어디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과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한약을 몇 번이나 지어 먹이고 저도 보양식을 자주 먹여봤는데도 며느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말라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학원에 일하러 간 사이에 추어탕을 끓여 놓으려고 애들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날 그만 놓아줘. 제발 찾지 말라고.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네가 찾아오고 나서 내 결혼 생활 망칠까봐 걱정돼 죽겠으니까 그만 잊으라고. 며느리가 하는 말은 마치 바람을 피우다가 남자를 정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되뇌이며 계속 전화 소리를 엿들었는데 의심은 더 커졌어요. 너랑 내가 만나는 건 지금 가족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했지.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사랑 따윈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왜 그렇게 날 못살게 구는 거야?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아들어? 그렇게 전화를 끝내자 떨리던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누구였니?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너 추어탕 끓여주려고 들어왔는데 우연히 전화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편해도 이런 식으로 몰래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심 좀 해주세요. 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어. 내가 매번 다녀가는 걸 너도 알고 있잖니.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고 너의 전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 글쎄 아무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니? 너 혹시 바람이라도 피운 거냐? 바람이요? 어머님, 전 하늘을 우러러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얘기해봐라. 사랑을 느끼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한 상대가 누군지 말이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님, 진짜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해 온 거예요. 제가 이미 결혼했다고 밝혔는데도 끝까지 귀찮게 한다고요. 라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뭐야? 그런 몰상식한 놈이 있어? 넌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남편이나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지금도 어머님이 절 오해하신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여하튼 또 저를 귀찮게 하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새애기가 그동안 빼빼 마르고 얼굴이 안 좋던 게 다 그 망할 놈 때문이었구나. 세아가 또 그놈이 널 괴롭히면 나와 경찰서로 찾아가자. 그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 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래도 오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쨌든 다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경찰서를 찾도록 하자. 그렇게 며느리가 그동안 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람을 피웠는데 괜히 스토킹 핑계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자주 주시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승합차로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걸음 속도를 높여서 며느리를 향해 뛰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 다다르자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얘, 방금 누구랑 말다툼을 한 거니? 혹시 그 스토커라는 전 남자냐? 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화를 낸 거야? 세아가 솔직히 말해봐라. 너 바람 피웠던 거지? 그런데 네가 정신 차리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들러붙는 상황이지? 이실직고 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일을 해결해 보자. 어머님, 아니라니까 왜 아직도 오해를 하고 그러세요? 전 절대 바람 피운 적이 없다고요. 저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며느리는 저에게도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으로 갔네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자꾸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알았다. 누가 뭐랬니? 어쨌든 그 남자는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는 거지? 네. 제가 스토커로 신고한다니까 전화도 안 오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행이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남자 전화번호를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말이야. 아무리 며느리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제가 직접 알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어머님, 저 바람 안 피웠어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라며 툴툴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그 남자에 대한 말을 묻지 않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화점에서 우연히 사돈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돈,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쇼핑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 반갑습니다. 제 딸 잘 돌봐주신다고 들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기가 못하는 게 없어서 제가 호강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저의 제안에 사돈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백화점 1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자리에 앉았죠. 안부 이야기를 시시콜콜 하다가 며느리에 대한 궁금증을 꺼내 물었습니다. 사돈, 그 윤경이가 요즘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던 거 아세요? 네? 스토커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윤경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척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누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거죠?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전에 만나던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돈이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돈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요. 윤경이는 거의 10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줄곧 일만 해왔다고요. 라며 며느리의 과거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새애기 말로는 분명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하던데 10년이나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굴까요? 글쎄요. 저는 짐작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새애기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바람 피우고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귀찮게 들러붙는 것 같습니다. 사돈은 크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윤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사돈이 오해하는 게 분명해요. 제 딸은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외도를 저지를 아이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론 분명한 바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서 아들에게 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바람난 여자로 의심한 게 기분 나빴는지 열흘 동안 제 집에 찾아오기는커녕 안부 전화도 한 통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주장대로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그렇게 피할 필요가 있나 하고 의심이 더 커졌답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되고 장을 봐야 할 게 많아서 며느리에게 같이 시장에 가자고 했는데 역시나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이쯤 되니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하고 홀로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저는 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 프라이팬과 새로운 집기들을 사서 무겁게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소고기를 사서 시장 안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단골 가게의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강씨 아줌마, 오늘은 왜 혼자 나오셨소? 예쁜 며느리는 요즘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아줌마 며느리가 우리 아들 소개팅 시켜준다고 한 게 어떻게 됐는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왔어요.
떡집 아줌마 아들 소개팅은 내가 가서 물어볼게요. 괜찮은 처자가 있으면 빨리 해주라고 일러줄 테니 걱정 마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 예쁜 새댁이 어디가 아플까나? 설마 시어머니 등살에 지쳐서 그런 거 아니죠? 떡집 아줌마,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난 절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다음에 같이 올 테니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자 시장 상인들까지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떡집 사장이 저기 강씨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맨발로 뛰어가는 저 여자 말이에요. 라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누군가에게 도망을 치던 중이었는지 슬리퍼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맨발로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새아가, 무슨 일이니? 그러자 며느리가 발을 멈추더군요. 어머님, 이거사 발바닥 다 까졌잖아. 무슨 일이길래 맨발로 뛰어가는 거야? 그게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 장 보신 거예요? 저 부르시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별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장바구니가 중요하니?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커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겁에 질려서 도망치다 보니까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몰랐네요. 뭐야? 그 스토커 어딨어? 내가 당장 요절을 내버릴 테니. 제가 스토커를 보자마자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왔어요. 아마 어딘가에 숨었을 테니 그만 가요. 아니야. 오늘이 그 자식 제삿날이다. 저는 오늘 산 후라이팬을 꺼내 들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고정하세요. 벌써 상황 파악하고 도망갔나 봐요. 저랑 얼른 집으로 가요. 예,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좀 봐. 새아가, 오늘 그 미친놈을 경찰에 넘길 때까지 못 간다. 내가 당장 신고할 테니까 너는 그 자식이 어디로 숨었는지 찾아봐. 이에 시장 상인들도 제 옆에서 빨리 신고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강씨 아줌마 며느리한테 스토커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함께 잡읍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스토킹을 해. 맞아요. 그런 놈은 빨리 잡아야 해요. 섹시, 우리랑 같이 찾아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자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자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신고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요. 새아가, 너 겁먹어서 이러는 거냐? 이 시애미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래? 어머님, 제발 저랑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네가 매일 스토커인지 모식갱인지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가겠냐? 신고하게 이 손 좀 놔줘. 하지만 며느리는 제 핸드폰을 빼앗기까지 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스토커가 바람을 피운 남자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너 설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 널 괴롭히는 남자가 너와 바람난 상대인 거지? 그래서 계속 나를 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거 놔라. 그놈이나 너나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모든 걸 밝혀서 내 아들에게 알릴 테니 각오하고 있어. 제 말에 시장 상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머, 강씨 아줌마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그러게난 말이야. 생긴 게 곱상하게 생겼다고 했더니 얼굴값을 했나 보네. 상간남 면상이나 구경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여기서 벗어나요. 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바람난 상간남의 모습이 보이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자 후라이팬을 꽉 잡고 준비하는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뭔가 이상했어요. 딱 봐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으니까요.
소녀는 며느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학생은? 이봐, 학생. 자네는 누군데 내 며느리를 쫓아온 거야? 저희 엄마예요. 저는 엄마를 만나려고 찾아온 아들입니다. 소년의 말을 듣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뭐?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스토커인지 상간남인지는 어디를 가고 이 조그만한 애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너한테 엄마라는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입을 열더군요. 엄마, 자꾸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고아원에서 엄마 사진만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실물이 궁금했다고요. 저 때문에 괴로우셨다면 그만 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학생, 얘가 자네 엄마라는 거야? 네, 할머니. 저희 엄마세요. 이 사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소년이 건네준 사진을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갓난쟁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며느리와 무척이나 닮았더라고요. 세기, 너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진짜 얘가 네 아들이야? 어머님, 그게 그러니까... 네, 맞아요. 며느리의 대답에 저와 시장 상인들은 함께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 강씨 아줌마 며느리가 애 딸린 여자였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 애가 고아원에서 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상인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호통치고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바람난 것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라 아들이 나타난 거였어? 너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빨리 사실대로 말해봐. 어머님, 사실은 제가 20살에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아예 집까지 나가서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다고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아들을 키우려고 혼자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1년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고아원에 버렸어요. 뭐야? 결국 네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자식을 버렸다는 거니? 어머님,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웠다고요. 너 내가 영원히 혼자 키운 거 몰랐니? 난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살아왔어. 엄마라면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잖아요. 제가 자식을 낳은 걸 숨긴 건 죄송하지만 제 과거를 비난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린 자식이 널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무시하고 있던 거니? 신발이 벗겨지도록 달아나고 싶은 거였어? 얘가 자꾸 들러붙잖아요. 전 오빠랑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방해하러 온 것 같았다고요. 두 분께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만난 게 과거의 죄 때문에 가슴이 무거운 게 아니라 저와 아들에게 들키는 게 걱정돼서 마음고생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솟구치던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후라이팬으로 며느리의 등짝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년아, 이 못돼 처먹은 년아. 자식을 버리는 건 천벌을 받을 짓이야. 짐승 새끼들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식이 애미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걸 거절해? 넌 짐승도 못 된다고, 이 망할 년아. 아파요. 그만 좀 때리세요. 솔직히 아기 때 버려서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요. 이제 와서 쟤를 내 아들로 여기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요. 그리고 저랑 오빠가 계속 결혼 생활 하려면 걸림돌이잖아요. 어머님,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쟤만 없으면 저와 그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같은 년은 더 맞아야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상인들이 각자의 가게에서 떡과 은갈치를 들고 와서 며느리를 사정없이 가격했답니다. 이런 몹쓸 년.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십수년 만에 찾아온 아들을 외면해? 그러고도 계속 남편이랑 살궁리를 하다니 참 대단한 년일세. 이 은갈치 맛 좀 봐라. 그리고 이어서 두부집 주인이 두부 한 모를 며느리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시장 길바닥에서 흠씬 두들겨 맞은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더군요. 진짜 너무들 하세요. 20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버렸을까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야 박영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 거 보여? 왜 내 앞에 나타나서 이 사단을 낸 거야? 너만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다고. 미안해요. 엄마가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잘 살고 있다고. 갑자기 나타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잖아. 이제 속이 시원하니?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니까 몸서리치게 죄송하다고요. 닥치고 꺼져.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서 전 며느리의 따귀를 날리며 나쁜 년. 이런 것도 엄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아들이 먼저 찾아왔으면 고마워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어머님이 제 과거를 모두 알게 돼서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쓰디쓴 한숨만 나오더군요.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야. 넌 사지가 멀쩡하고 얼마든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 그리고 자식이 널 용서하다 못해 보고 싶다고 찾아왔음에도 끝까지 외면하고 버리려고 한 죄는 절대 씻을 수 없어. 오늘부로 넌 내 며느리가 아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마저 얻어 터지고 친정으로 가든지 해라. 만약 내 아들 집에 돌아왔다간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소년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밥을 차려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영준이요. 그래? 내 아들은 영훈인데. 저 이제 엄마 못 만나나요? 아까 네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 못 봤니? 네가 100번 1000번 찾아와도 널 버릴 여자야. 그렇겠죠? 괜히 엄마를 찾아왔나 봐요. 저 때문에 할머니 아들하고 엄마가 헤어지게 생겼잖아요. 제가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평범하게 사셨을 텐데. 그런 말 말아라.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지 알게 됐으니까 밥 먹고 돌아가거라. 아무래도 넌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엄마한테 버림받게 된 건 진심으로 안타깝다. 네, 저도 알아요. 그리고 버림받는 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5살 때 입양됐는데 양부모님이 임신하시면서 저를 파양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니?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휴. 저는 연민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용돈 몇 푼 지워주고 고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더니 저처럼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실컷 두들겨 패주고 혼쭐을 내줬다고 말해서 겨우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20살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혼인 무효가 가능했죠. 결국 법원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만나 정리하게 되었고 사돈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위자료는 며느리의 아들인 영준이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버림받은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통장을 주었죠. 그러자 영준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 마음이 참 곱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렴. 그리고 네 애미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살아. 네, 벌써 잊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만나길 잘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이번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 영준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해가 바뀌자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숨겨둔 자식이나 전 남편은 없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줘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전 며느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처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애는 제 아들과 혼인 무효 판결이 나고 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영준이에게 찾아갔답니다.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데 영준이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술에 취한 1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한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술에 잔뜩 취해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객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전해 듣자 천벌을 받았구나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생각은 일절 들지 않더군요. 저처럼 자식을 혼자 낳고 키우는 부모가 있는 반면 며느리처럼 자식을 혼자 키우다 버리는 부모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며느리 같은 부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키워야 하는 게 부모의 사명 아닌가요? 뭐 어쨌든 하늘이 존재하기에 짐승보다 못한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며느리의 사연을 길게 써봤네요.